안녕하세요, 로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그동안에 학생들 오프라인에서 강의 준비를 좀 하고 강의하느라 좀 바빠서 그동안에 계속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유튜브에서 저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거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학습은 도대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작년에 1학년이 되는 경우와 올해 1학년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만드는 시기는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위한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23년에 1학년이 됐던 학생들은 24년에는 2학년이 될 텐데, 그 학년들보다 2024년도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더 많아졌어요. 왜냐면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입시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입시제도의 현행 입시제도의 마지막 적용을 받는 세대가 올해 2024년도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서 현행 시스템에서 성공을 거둘 것인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다가 혹시 만약에 나중에 원하는 대로 공부가 잘 안 됐을 때 재수를 또 할 수 있는데, 재수를 하면 어떤 시스템이 또 적용이 되는가, 그리고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조금씩 가미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확인을 잘 못해서 확인하는 대로 제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differences, 과연 중학교 공부와 고등학교 공부는 과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그런 다른 시스템 하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이 분석, 차이점과 분석에 대해서 이제부터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따른 공략법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데 그냥 선생님 저는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 태도가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중학교 때에서 내가 기초학습을 많이 못했으니까 고등학교 가서는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태도 자체는 나쁘지는 않지만, 대입제도가 변하는 시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기대하는 학교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기는 2024년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학교가 정해져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학교가 정해지고 나서는 내가 다니는 학교가 좋냐 나쁘냐 이런 문제는 아니고,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를 공략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가서 어떻게 대학을 갈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대학을 잘 갈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떤 내신과 그리고 수능 점수를 받아야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리죠. 그런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부터 보도록 하죠. 차이점은 첫 번째 나와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은 일단 중학교에서는 리스닝과 스피킹, 요거 위주로 많이들 교과서가 구분이 돼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볼 때는 챕터가 보통 유닛이라고 할까요? 유닛 2개 정도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유닛 1개가 일과라고 합니다. 유닛 1개, 일과가 Listen and Speak하고 본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Listening Speak하고 본문인데
이 listening speak가 들어간 이유는 본문, 문법에만 조금 매몰되지 말고 listen and speak를 통해서 뭐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이 쓰는 용어도 한번 익혀보자 라고 하는 의도에서 돼 있지만, 사실은 중학교 때 listen and speak를 많이 잘한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고등학교에서는 listen and speak 없이 바로 본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본문의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스피킹하고 리스닝 위주로 많이들 수업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습 자료를 준비하기도 하고 액티비티를 준비하고 하기도 해서 수업 시간에 영어를 배우는 게 되게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학교에 딱 들어가면 이게 문법이 조금 가미가 되면서부터 문장 자체가 길어지는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listen and speak 하고 listening하고 speaking이 많이들 가미가 된 상태에서 학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listen and speak라는 게 본문의 과에 항상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들어가 있고, 이 한 과에서 중요한 문법이 보통 2개 정도가 나와서 이 2개 정도는 좀 알고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으로 문법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반면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철저하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중학교 때 배웠던 listen and speak하고 본문 중에서 listen and speak는 배제하고 본문의 내용이 더 확장됐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문법이 나오고 독해 지문도 이제는 뭐 중학교 때에는 뭐 꿈이 뭐니, 나의 꿈은 뭐예요, 요리는 어떻게 만들어요, 내 친구가 제주도를 갔다 왔대요, 뭐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의 지문은 철학, 과학, 인문학 등 좀 다양한 내용으로 나오는 편이에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문법의 기준으로 이게 가장 많이 달라지는 거여서 설명을 해주면, 만약에 중학교 이 시험 범위에서 수동태가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수동태를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가면 답을 잘 몰라도 수동태 같은 정답을 고르면 그게 답변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고등학교의 이 본문에 가면 수동태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수동태가 다른 문법하고 섞여져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공부했던 수동태에 관련된 게 정답일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중학교에서는 수동태, 현재 완료 이렇게 시험 범위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 2가지에 얽힌 것만 시험에 나와요. 정답도 수동태와 현재 완료에 관련된 것만 정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수동태하고 현재 완료가 시험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수동태하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문장의 형식이라던가, 현재 완료하고 구분할 수 있는 과거라던가 과거 완료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시험에 나오니까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범위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문법이 들어가느냐 하는 범위가 되게 중요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사실상 이 범위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 범위에 포함된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질이 높죠. 지문의 수준도 훨씬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편적으로 텍스트만 읽어서 알 수 있는 중학교 지문을 벗어나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필요한 지문들이 등장을 하고, 문법도 이제 중학교에서 완벽하게 기초를 익혔다라는 가정 하에서 조금 더 심화된 문법이 나오기 때문에 문법이나 독해에 대한 기초가 없이는 고등학교 공부를 따라가기는 조금 힘들어요. 요런 질적인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적인 차이점을 봤으니까 quantity, 양적인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인 차이점은 쉽게 설명을 해서
시험과 관련해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중학교 때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고요. 고등학교 때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내신을 처음 준비할 때 중학교에서 그러면 보통 3, 4주를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교과서 2개 유닛이 들어가는 것도 좀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외부 지문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교과서만을 가르치면서 이 교과서 안에서만 시험 출제가 된다면 공부를 아주 정직하게 가르치는 학교예요. 좋게 말해서 정직하게 가르치는 학교고 응용력은 조금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외부 지문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키면 학생들의 공부량은 증가를 하지만, 그쵸? 공부량은 증가를 해서 해야 하는 학습의 강도도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 나오는 학교와 외부 지문이 안 나오는 학교의 학생들의 성적을 딱 보면, 향상도를 보면 외부 지문이 아무래도 포함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훨씬 더 영어를 잘하는 평균적인 그런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혹은 졸업한 학교에서 외부 지문이 조금 포함되어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학교는 공부를 좀 그냥 아주 표준화해서 아주 착하게 정직하게 가르쳤구나, 혹은 우리 학교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학생들한테 뭐라도 하나 더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구분을 해도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반면에 고등학교에서는 시험 범위가 딱 3가지로 나뉩니다. 보통 3가지. 교과서는 이것도 보통 2개 유닛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교과서 유닛 2개로 들어가는 게 중학교 범위하고 같죠, 이미. 그러면 일단 거기다가 2번째, 3번째가 포함이 되니까 시험 범위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보통 4배에서 5배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부교재 아주 중요한데요. 고등학교에서 여러분이 입학하는 고등학교에서 부교재를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가 공부를 조금 소위 말해서 빡세게 가르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굉장히 정직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건지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부교재를 선택을 할 때 고등학교 1학년에 맞춘 그런 부교재를 선택하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에게 고등학교 2학년이 보는 교재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보는 교재를 선정하는 경우는 잘 보지는 못했어요. 한 1년 정도 빠르게 고등학교 1학년이 들어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보통 보는 교재를 부교재를 선택하는 경우, 이런 학교가 있죠. 그러면 이 학교는 조금 공부를, 소위 말해서 주변에 공부를 좀 잘 시키는 학교다, 면학 분위기가 좀 좋은 학교다, 혹은 뭐 자사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재는 보통 모의고사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출제됐던 모의고사 지문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혹은 새로운 지문으로 구성된 교재도 있어요. 교과서 2개 유닛이 들어가니까 리슨 앤 스피크가 없으니까요. 본문 2개가 들어가는 거겠죠. 거기다가 부교재 범위가 모의고사 지문이 보통 22개에서 많은 학교는 32개까지도 들어가요. 지문의 수가. 그리고 나서 여기에 또 모의고사가 포함이 돼요. 모의고사는 1학년 1학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통 모의고사는 당해년도 3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게 2024년 초반이기 때문에 24년 3월 모의고사가 들어가거나 혹은 1년 전인 23년도 3월 모의고사를 시험범위에 넣는 학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이 1월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부터 공부를 할 때 2023년 3월, 22년 3월
이 정도는 미리서 학습을 해놓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를 볼 때 크게 난이도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미 이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중간고사를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중간고사 점수가 나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3월달 입학하기 전에 가능한 한 어차피 24년 3월은 입학하고 나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미리서 대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출제됐던 23년도 3월, 22년도 3월 모의고사를 미리 풀어보고 입학일을 우리가 맞이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모의고사니까 보통 45문제인데 이 중에 17문제가 듣기니까 그러면 28문제 정도가 독해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28개에서 그럼 지문이 28개가 되는 건 아니고 제일 뒤에 장문 독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통 지문은 3개 정도 빼면 한 25개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언뜻 봐도 범위가 상당하죠. 보세요. 본문 2개 들어가죠. 최소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문이 22개 정도 들어가죠. 그리고 또 모의고사 하나 다 들어가면 지문이 25개 들어가죠. 근데 학교에 따라서 모의고사 지문이 전체 다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이 중에 일부 한 12개 혹은 6개 이렇게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본문 2개, 22개. 그러면 이것도 본문이 2개가 꽤나 길어서 모의고사 지문으로 한다면 몇 개 정도가 될까요? 한 8개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8개, 22개, 6개. 그럼 16개, 36. 어차피 지문은 최하로 하더라도 36개의 지문 정도가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모의고사 지문 정도의 분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학교의 지문은 어떻게 되느냐? 많아야 한 6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할 때 중학교에서는 3, 4주 정도, 이 정도만 투자해도 괜찮은데 고등학교에서는 6주 정도를 보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6주 정도. 그래서 보통 중간고사는 5월 초에 보잖아요. 그쵸? 5월 초에 보기 때문에 3월 말 혹은 조금 늦어도 4월 초에는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까지 6주 남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중간고사 끝나고 바로 또 기말고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뭘 열심히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 준비하다가 그냥 한 학기가 훅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시험 준비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요건 지금 시험 위주로 설명을 해놨는데 시험으로만 학교 생활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면 과연 공부를 할 때 시험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시험을 준비를 할 때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과연 단어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 중학교 때는 보통 2,000개 정도 돼요. 왜? 2개 유닛인데 2개 유닛에서 한 과에 해당하는 게 400에서 5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2개 과가 들어가니까 뭐 1,000개 정도 된다. 혹은 이제 교과서에 따라서 2,000개. 왜냐면 listen and speak도 있고 본문도 있기 때문에 요건 본문의 단어만 해당되는 겁니다. 2개가 있고 또 뒤에 뭐 grammar focus라든지 중간에 있는 exercise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토탈 했을 때 총 학습해야 되는 단어가 2,000개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단어의 수준만 3,500개에서 4,000개로 들어가죠. 보통 유닛 하나당 한 과에 900개 정도가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럼 거기다가 모의고사도 포함이 되고 거기다가 부교재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외부 지문이 포함되는 학교도 있잖아요. 외부 지문이 포함되는 건 중학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외부 지문이 포함되면 학교에서 노력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고등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외부 지문을 알아주면 공부를 좀 노력을 하시는구나. 공부하려고 많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봤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3월 달에 입학해서 한 달 정도 시간 있고 4월 초부터 중간고사 준비 들어가서 5월 초에 시험 보고 중간고사 보고 나서 그쵸? 6월 말 또 7월 초에 또 기말고사 보니까 또 6주 정도 되죠? 그럼 또 기말고사 보죠. 그럼 또 다시 방학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시험하고 연관성이 없는 건 딱 3월에서 4월 한 달밖에는 없다라는 내용이죠. 2학기도 마찬가지예요. 2학기 시작되고 얼싸덜싸 하다 보면 또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방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 오산이에요. 보캐블러리만 봐도 알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언제 다 외우겠어요? 못 외웁니다. 시험 기간에만 이렇게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영어만 시험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시험 외에 또 뭐가 들어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게 지금 시험으로만 봤던 학습량으로만 봤던 그 차이점이에요.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있어서. 그러면 이런 시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걸 한번 살펴보죠. 시험은 보통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학교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GPA는 학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점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크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50%가 시험에서 50%가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본문하고 그 다음에 리슨 앤 스피크만 잘 외워도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25%가 교과서하고 관련됐는데 조금 변형이 돼서 나오는 거고 15%는 어차피 또 교과서에서 변형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전체 시험으로 봤을 때 90%가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90%가 교과서에서 출제가 된다는 건 과연 무슨 얘기냐? Listen and Speak하고 본문 암기만 하면 그래도 85점 이상은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상담을 오는 경우에 영어가 항상 90점이 넘어요. 그러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영어를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과서에서만 60%가 나오니까 이걸 맞추는데 90점이다. 그냥 암기만 잘해도 90점 이상은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럼 90점이 안 나오는 거는 암기를 잘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했을 때. 왜냐면 거의 본문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50%고요. 요즘 들어서 조금씩 또 교과서에서 변형을 시키는 학교가 등장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25%, 15%가 되는 거죠. 25%는 조금 변형하는 거고요. 15%는 이제 아주 만약에 수동태가 들어갔다 그러면 수동태하고 플러스 다른 문법하고 연결해서 나오는 그런 학교도 있으니까. 그런 학교는 되게 중학교인데도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 변형이나 외부 지문인데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학교 공부는 암기의 공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암기만 하다가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암기를 하지만 평소에는 영어다운 학습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석의 정확도. 해석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는가. 그리고 단어의 의미를 얼마만큼 많이 아는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마스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점수가 낮더라도 해석의 정확도가 높고 단어 의미를 많이 알고 있다면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적응이 가능합니다. 근데 암기만을 했지 해석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단어를 많이 알고 있지 않으면 9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가서는 90점이 안 나와요. 60점대로 점수가 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90점을 맞았더라도 90점 맞은 학생이 똑같이 90점을 맞는 경우는
대단히 드문 경우고요. 보통 90점 맞았던 학생들이 좀 많으면 70 아니면은 50점 정도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거죠. 즉 중학교에서 어떻게 기초를 다졌냐에 따라서 고등학교의 성적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만 잘 봤다고 이 영상을 보는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는 시험 점수가 좋으니까 안심해도 되겠다가 아닌 거예요. 과연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단순 암기로 공부를 했다? 큰일 나는 얘기고요. 암기는 시험 보는 기간 동안에 하는 거지만 영어다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해석의 정확도를 높이고 단어의 의미를 많이 아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본문 암기가 들어가는 거지, 본문 암기를 위주로 한 다음에 정확도나 단어를 격가지로 들어간다면 고등학교 공부에서는 실패 볼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고등학교 학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50%에 해당하는 게 교과서가 아니에요. 부교재예요. 부교재. 좀 전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한테 고등학교 2학년이 많이 보는 교재를 선택하는 학교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지문의 수준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부교재가 들어가는 시험 범위를 학교에서 다 다루느냐? 다 다루지 않는 학교도 있어요. 너희들이 이건 알아서 공부해. 그러면 여기건 시험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지문이니까 시험에는 안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큰 오산이죠.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다 빠짐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봤잖아요. 최소한 몇 개 정도가 들어가는지. 그 많은 지문을 6주 동안에, 더군다나 영어만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들까지 많이 보는데 6주 동안에 그 많은 과목을 다 학습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금방 답을 알겠죠. 50%가 부교재에서 나오고 25%가 모의고사나 외부 지문에서 나와요.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15%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모의고사와 부교재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교과서에서는 주로 뭐가 나오느냐? 문법 응용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교과서에 해당하는 중학교 교과서 뒤에 보면 그래머 포커스라 그래서 문법이 2개 정도 정리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도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위주로 나오는데 응용이죠. 수동태가 나왔다 그러면 수동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문법하고 수동태하고 서로 섞여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수동태 형태가 정답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6주라는 시간 동안에, 그쵸? 시험 준비 기간이 6주인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영어만 해도 아마 시간이 부족할 텐데 다른 과목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 범위 학습량도 4배에서 5배 정도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3월 입학 전에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해서 기초 다지기는 끝나라는 거예요. 기본기 다지는 건 이미 끝내야 되는 거예요. 끝내놓고 거기다가 응용 단계를 공부하다가 3월 입학을 맞이해야지, 기초만을 닦은 상태에서 입학을 하게 되면 학교 수업도 따라가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그쵸? 그러니까 체력은 바닥나는 거예요. 학원은 더 다녀야 되고 공부는 더 2배가 아니라 4배, 5배도 많아지고 수학이나 국어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시간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시험 보는 거,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그러면 고등학교에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했죠. 그 외에 뭐가 있는지는 뒤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중학교 문제는 보통 30문항 중에서 평균 5문항이 변형이 돼 이것도 안 나올 때가 있고, 심지어는 어떤 학교는 객관식만 출제하는 학교도 있어요. 객관식만 출제하는 건 공부하기는 쉽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실력 향상하기에는 별로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객관식만 출제되는 학교를 공략을 할 때는 시험 기간에는 객관식만 여러 번 풀어보겠지만 평소에
주관식으로 풀어보는 연습을 많이 해서 문법이나 문장에 대한 이해도 자체를 많이 높여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 기간 위에는 많이 높여놓고 시험 기간에만 객관식으로 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주관식 문제도 조금 풀어보면서 내가 정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단어나 수거나 문법이나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객관식만 출제되는데 학원에서는 정말 객관식만 풀리더라. 그러면 변별력이 없는 거죠. 그냥 학교에 대한 준비만 해주는 거지 학생에 대한 준비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말이 좀 어렵나요? 객관식으로 된 객관식만 나오는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를 해줄 때 학원에서 객관식 문제만 계속 풀려요. 그러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들의 응용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주관식을 하든지 시험 기간에도 객관식 풀이에다가 주관식을 조금씩 가미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학생들이 조금 더 시험 문제에 눈을 뜨고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시험을 보니까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I+1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수준은 I인 거예요. 객관식이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1, 난이도를 살짝 높여서 공부를 해야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학교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암기겠죠. 근데 고등학교에서도 암기 50%인데 암기 50%가 본문 암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암기를 정말 독하게 시험 범위 전체에 들어가는 33개, 36개의 지문을 다 암기해서 진짜 시험을 보는 학생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정말 독하죠. 그렇게 보면 나중에는 응용력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암기가 된다는 건 영어에서 핵심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동태에선 뭐가 중요하고 관계대명사에선 뭐가 중요하다. 그 핵심 구문 또는 각각의 지문에 해당 지문 안에 주제 문한과 주제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는 가급적이면 암기하면 좋죠. 왜냐면 고등학교에서는 문제를 응용해서 또 50%를 내기 때문에 어떤 지문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중간에 표현을 바꿔요. 중간에 표현을 바꿔요.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러니까 완벽하게 암기를 했더라도 정답을 찾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어요. 구문이나 단어는 변형을 시킬 수 있지만 글의 주제는 변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지문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에 있어서는 주제문과 주제어는 가급적이면 암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공부한 지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지문을 딱 보는 순간 이 지문의 주제는 뭐고 주제어는 뭐야? 이게 떠올라야지 내가 그래도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혹은 본문의 주제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는 굳이 지문을 읽지 않아도 손쉽게 풀이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다른 학생들보다 시간을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더라도 전체 다가 아니라 각 지문에 해당하는 주제문과 주제어를 암기를 하면 조금 더 문제풀이의 시간도 벌 수 있고 조금 더 다른 시간에 응용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수능식 적용과 심화되는 학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제어, 주제문 이건 암기하라는 얘기예요. 중학교하고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고등학교의 한 학기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만으로도 지금 빠듯한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퍼포먼스, 수행평가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수행평가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학교에서 수행평가는 보통 한 일주일 전에 혹은 보름 전에 공지를 해줘요. 미리서 학교에서. 이런 수행평가를 볼 거야. 미리 준비하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좀 달라요. 사전 공지 없이 오늘 본다, 오늘 오후에 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갑자기 당일날 200자, 300자 정도의 영작을 한번 하자. 요렇게. 그리고 그걸 다시 암기해서 발표하는 것도 하고요. 일정 범위 문장을 또 한 30개 혹은
한 100개 정도 문장을 주고 이 중에 30개 골라서 암기하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암기를 하는데 중간에 끊어지면 거기서도 점수가 까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수행평가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따졌을 때 학교 생활을 좀 잘해야 되겠죠. 그래야 영어 선생님이 이쁘게 보고 점수를 잘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고등학교 생활이 3월에서 4월까지만 여유가 있고요. 4, 5, 6, 7까지는 거의 뭐 중간 기말로 다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중간중간에 영어 수행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수학 수행도 있고 국어 수행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과목 수행도 있어요. 어때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금 입학 전에 1월, 2월이고요. 그리고 여름방학인 7, 8월이에요. 그리고 나서 못하면 이제 12월, 2월까지 이제 겨울방학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텀이 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학기 딱 보내고 나면 정말 눈 깜짝할 새에 한 학기가 훅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즘의 트렌드는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서는 수능 중심으로 그냥 시험이 나왔어요. 내신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학교별 내신이 좀 중요해졌죠. 더군다나 지금 2024학년도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이 다음 학년부터 뭐가 바뀌어요? 입시제도가 바뀌어요. 2028 입시제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요거는 25년도에 고1이 되는 학생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1년 뒤부터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현행 시스템의 마지막 적용을 받는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까지만 적용을 하고 이 다음 세대부터 완벽하게 확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028년도의 입시제도의 골자는 뭐냐면 내신을 놓치지 마라. 꼭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예전에는 수시는 내신에 집중하고 정시는 수능에만 집중을 했어요.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입시제도 하에서는 수시에는 물론 내신이 들어가죠. 근데 내신에다가 수능 최저 점수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정시에서 수능 점수가 들어가는데 수능의 그 점수의 변별력을 위해서 내신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수시에 내신과 수능 최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정시에 수능과 이 수능의 변별력을 위해서 내신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똑같이 내신 수능, 수능 내신인데 퍼센테이지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시는 내신을 더 많이 보고 정시는 수능을 더 많이 보는 거지 두 개 다 챙기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2028학년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2028 제도가 변화되는 발표되는 이 시점 2024학년도부터 대학들은 조금씩 2020 시스템에 맞춰서 변화를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는 정시를 공부할 때 수능 위주로만 했다면 여러분들은 대학 입시제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을 완벽하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 내신이 상대와 절대가 혼합돼 있죠. 그리고 선생님별로 외부 지문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별로 부분 점수 인정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초반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입학하고 나서는 내가 속해 있는 이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내신을 더 잘 받고 어떻게 하면 부분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학교만의 외부 지문에서 점수를 더 획득할 수 있는지를 특화해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내가 입학한 학교가 좋냐 나쁘냐 그걸 평가하는 단계는 아닌 거예요. 내가 속해 있으면 이 학교에서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학습 방법을 가져갈 것인가를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해됐습니까? 지금까지 쭉 고등학교와 중학교 학습법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제도에 대해 이제 분석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봤는데 이 설명만으로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개략적으로 지금 살펴본 바로는 중학교 공부하고 고등학교 공부는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학기가 일단 시작이 되면 학기 중에 뭔가를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시간 확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잠도 조금씩 줄여가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잠을 못 자면 집중을 못 하는데요. 그래도 잠 줄여야죠. 수행평가하고 내일까지 수행평가 2개에다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래도 잠을 잘 거예요? 잠을 못 자잖아요. 수행평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잠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확보되는 시간도 별로 없기 때문에 체력도 조금 길러야 될 필요가 있고, 그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일단 학교가 정해지면 그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입시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열심히만 한다면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하세요. 50%를 공부를 했으면 최소한 51%는 내가 얻을 수 있어야죠. 근데 공부 방법이 틀리거나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면 내가 노력을 100을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점수는 50%밖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고민하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